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광주 서림초등학교 교사 우정미입니다. 오늘은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역사 속의 한우와 가축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충북대학교 김관석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가 역사 속의 한우와 가축 이야기인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이라면 한우 고기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우 역사라고 한다면 좀 생소하실 건데요. 그래서 한우 역사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강연 내용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강연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실시간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강연이 다 끝난 후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 속의 한우와 가축 이야기를 하게 된 충북대학교 김관석입니다. 제가 오늘 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전 세계에 정말 다양한 소들이 있거든요. 그 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 세계에는 약 10억 마리의 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두수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인도는 소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인도는 약 3억에서 4억 마리 사이에 소가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전 세계에 있는 소가 인도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소를 보유한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원래 남미는 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미를 유럽이 식민지로 이제 지배를 하면서 유럽 소들이 넘어갔고 최근에는 인도 쪽에 소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약 2억 마리 정도의 소들이 있는데 브라질은 또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인도 소고기를 먹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한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황우, 누렁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기는 좀 힘든데요. 칡소가 있고 허구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소를 사육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고요. 저는 그 소들이 어디에서 왔을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소의 유전자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유전자 정보 속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의 한우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고 그 유전 정보를 연구하다 보면 한우의 뿌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우의 뿌리를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한민족의 뿌리를 찾는 단서가 한우 속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우에 대한 유전 정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봄과 가을에는 선선하거나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뚜렷한 사계절처럼 우리 한반도의 소들은 다양한 모색과 털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예전 그림들이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한우를 농사를 짓는데 이용하기도 하고 또 옆에 이제 소싸움이 있는데 이렇게 오락거리로도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털 색깔의 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일제 강점기 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한우의 털 색깔을 황갈색으로 통일시키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1938년에 전쟁 준비 시기 군선물자로서 가죽을 얻기 위해서 황갈색을 장려하였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다르게는 황갈색의 소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황갈색의 소를 기준으로 삼고자 그렇게 외형적인 통일을 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황갈색 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른 모색의 소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다른 모색의 소들은 주변에서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우리 소들 중에서는 황우도 있고 칡소도 있고 배구도 있었고 그리고 청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에 해방이 된 후에도 황갈색의 소를 기준으로 삼아서 장려하는 정책을 해다 보니까 그 다른 모색을 황갈색 외에 다른 모색을 가진 소들은 점차 그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통해서 최근에는 장수군에서 우리나라의 그 허구가 다시 복원되기도 하였는데요. 제가 허구를 복원하고자 했던 이유는 허구의 형질이 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유전자를 연구하고 유전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유전학의 원리를 따르면 열성과 우성, 멘델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황갈색은 열성 형질이고 검정색은 우성 형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발전시키는 데는 우성의 형질이 더 낫거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유구품종으로 가장 유명한 소품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 있는 앵거스 품종이고 일본 와규라고도 하고 허구 인데요. 허구 소품종인데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맛있는 소고기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둘 다 검정색이라는 공통점은 검정색을 가지고 있는 소들이 개량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제 그 탄약을, 전쟁을 하는 동안 탄약을 만드는 공장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그 탄약 공장들이 비료 공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소는 탄약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도 하고 또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그 재료로 질소가 이제 이용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생겼던 그 탄약 공장이 그 질소를 만드는 비료 공장으로 되면서 식량의 정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도 늘어나게 되고 가축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방 이후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그 굉장히 가난했었거든요. 가난하고 우리가 이제 그 가축도 별로 남지 않았을 때 원조로서 외국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국소 품종들은 우리나라 한우를 개량하는 데 또 되기도 하였고, 왜냐하면 원래 당시에 한우는 체구가 좀 작고 빈약한 편이었는데 외국소 품종과 교배를 통해서 그 유전자가 도입됨으로 해서 지금의 한우는 1톤 이상 나가는 한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크게 유전적으로 개량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그 굉장히 많은 소고기와 또 이제 90만 마리의 이제 외국 소들이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고기의 가격이 굉장히 폭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우 농가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60년대와 80년대는 제가 10대를 보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우 산업처럼. 그러면서 그 90년대 들어오면서 한우 산업이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와 그 다음에 그 정부 기관의 노력을 통해서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 발전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우를 개량하기 위해서 우수한 종축들을 선발하였고, 그리고 소고기 등급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한우 고기에 대한 기준을 마블링을 통해서 만들어 주게 되고, 그리고 마블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를 찾아내기 위해서 초음파 측정을 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는 한우 고기가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소고기 이력계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전자를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한우의 유전자와 외국소
품종의 유전자를 비교함으로 해서 한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전자형을 찾아내서 소비자가 한우 고기를 구매할 때 이것이 진짜 한우 고기인지 아니면은 값싼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 고기로 바꾸어서 판매하는지를 찾아내는데 이용될 수가 있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 한우와 외국소 품종의 유전자 정보를 연구를 하면서 한우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특징에 대해서도 유전적으로 우수한 특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 함량이 한우 고기에는 유달리 높은데 그 유전자가 올레인산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유전자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서 소비자가 한우 고기를 더 많이 사 먹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또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한우 고기가 더 맛있다라고 하는데 맛있는 이유 중에는 감칠맛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감칠맛 성분이라고 하면은 핵산 조미료 아시죠? 같은 성분인데요. IMP 성분이 한우 고기는 외국산 고기보다 3배 정도 더 많은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한우 품종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유전자 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에도 이롭고 또 맛있는 한우 고기를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드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꿈꾸는 그 한우 산업의 미래는 행복하고 맛있는 소고기를 먹으면서 행복하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행복하고 동물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래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우 산업이 되기를 바라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이러한 우수한 한우 품종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으로 발전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축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공장식 축산,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환경에 많은 그 동물들을 키우면서 동물들이 자유가 좀 억압이 되거나 또 학대받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장식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자본화된 축산업,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이는 것이 건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이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잡식가족 딜레마나 아니면 옥자라는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저는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고기를 먹었을까? 고기를 꼭 먹어야 하는가?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고 다른 대안은 없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후 환경이 계속 변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제 원래는 채식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류 조상 중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육식을 했기 때문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은 육식을 하였는데 그 인류의 200만 년 전에 있었던 그 조상들은 아주 작고 연약한 그런 동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육식 동물이 먹고 남긴 뼈에 붙어 있는 그런 살점이나 아니면 뼈 속에 있는 그런 골수를 먹으면서 생존을 해왔다라는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기와 뼈에 붙어 있는 고기와 골수는 영양분이 아주 풍부해서 작은 양이라도 충분한 칼로리를 생존하는 데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뇌를 발달하는 중요한 영양소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육식을 함으로 해서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사냥 기술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냥꾼으로서 인류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냥을 하지 못하는 때는 또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녀야 되거든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열매나 아니면은 곡식 같은 알갱이 같은 것들을 따먹으면서 그러면서 다양한 먹거리들을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호수 강가에서는 또 물고기를 잡고 이러한 것들은 그 인류가 사냥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의 재료들을 이용하는 것은 또 불을 이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리를 하는 그렇게 해서 충분한 영양분을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도 고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여러 가지 육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을 같이 함으로 해서 수명도 또 늘어나게 되거든요.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축적된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그런 단계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먹은 식물들의 씨앗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식물을 줄기를 여기저기 도와두기도 하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사냥에 잡은 동물들을 가두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별것 아닌 행동이 수만 년 동안 이어지게 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 해서 가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여러 지역으로 다양한 지역으로 분포해서 살게 되면서 가축을 이용하면서 가축을 통해서 따뜻함을 얻고 젖을 얻고 그리고 뼈 같은 것들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후가 지난 만년 전에 기후가 온난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강가 주변에 여러 동물들과 그리고 그 농경 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양들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4대 문명이 발생했는 장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먹을 것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됨으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또 인구의 증가를 또 가져오게 됩니다. 인구의 증가를 가져오니까 또 더 많은 식량을 또 생산해야 되고 이러한 순환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의 문명의 어떤 계급과 그리고 더 많이 가진 계급과 가지지 못한 계급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체계도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인간이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냥감을 찾아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가장 유용하게 이용되었던 가축은 개였습니다. 개였고 두 번째로 이용되었던 가축은 매냥이었는데요. 매냥은 아주 온순하고 체구가 작기 때문에 인간이 가축으로 이용하는데 쉬웠고 또 매냥을 통해서 우리가 털을 얻을 수가 있었고 젖을 얻을 수가 있었고 고기를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매냥을 가축으로 이용하였고 지금 가축화된 매냥은 야생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냥의 경우에는
그 삶을 인간에게 의존해서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전 세계는 또 그만큼 다양한 면양들이 또 기후에 맞게끔 적응해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지역별로는 사냥이 있거든요. 사냥. 우리나라에도 흑염소가 있는데 사냥 또는 염소.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면양이 없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선조들은 왜 염소는 키우면서 양은 키우지 않았을까? 중국만 해도 꽤 많은 양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돼지가 있듯이 돼지는 약 8,000년 전에 중국 또는 중동 지역에서 또 이제 가축으로 이용되었고, 이렇게 작은 크기의 가축들이 이제 먼저 이용되게 되었고, 그렇게 가축을 관리하고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으로 해서 점점 큰 가축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 말, 당나귀, 라마, 낙타, 닭, 가장 최근에는 이제 닭을 가축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것은 처음에는 고기를 얻는 목적이었지만 나중에 가축을 이용하는 방법이 축적됨에 따라서 운송 수단이나 농경 수단으로 이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우가 우수한 이유는, 농경의 우수한 이유는 한우가 온순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인간의 말을 잘 듣는다, 인간과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우가 영리하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우가 어떻게 그렇게 영리하고 인간에게 이로운 동물이 되었을까에 대한 호기심을 또 가지게 되면서 그 이유를 좀 찾아봤거든요. 우리 한반도를 보게 되면은 아주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습니다. 동쪽 끝. 소의 기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동이거든요. 중동에서 소들이 동쪽 끝으로 인간과 더불어 이주해 오면서 점차적으로 인간에게 좀 더 이롭게 발전하지 않았나. 그래서 동쪽 끝에 있는, 한반도 끝에 있는 우리의 한우는 가장 유전적으로 인간에게 이로운 가축이다. 소 중에서는 가장 이로운 가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인간의 이주 경로와 가축의 이주 경로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축의 이주 경로를 유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인간을 연구하는 것보다 좀 더 쉽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여러 과학자들도 저와 비슷한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작아서 전 세계에는 다양한 기후 환경이 있고 그 기후 환경에 적응해 있는 작물과 가축들이 인간에게 이롭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문명화된 곳이라고 하면 남미 대륙을 예를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미 대륙에 있는 잉카 문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잉카 문명은 우리 아시아, 중국이나 한반도에 있는 문명보다 약 1000년 정도 늦게 문명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아주 안정적인 봉건적인 통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제왕이 국가로서 안정적인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풍부한 가축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 소는 없었거든요. 그렇지만은 북미 대륙에 있었던 낙타류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라마, 알파카 이러한 낙타류들이 남미 지역에 서식하게 되고요. 또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일단 하나의 문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변으로 확산하게 되게 되는데, 잉카 제국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부족들을 복속시키게 되면서 많은 노예들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운송수단이 있고 노예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과 이 가축들을 먹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먹였을까? 잉카 문명은 고도로 발달한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잉카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먹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력, 노예와 라마를 이용을 해서
제가 여기 있는 그림이 마추픽추거든요. 이 산에 거대한 돌로 만든 도시를 건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주된 육류는 설치류라고 하는데 쥐와 비슷한 그런 기니피그를 육류의 공급원으로 삼았습니다. 기니피그는 작지만은 번식이 잘 되고 여러 환경에 인간과 더불어 잘 견뎌내는, 우리는 쥐를 좀 싫어하지만 이 페루 꾸이라고 하는데 이 육류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고기의 소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8세기가 들어오면서 그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을 통해서 농업에서 공업으로 산업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과학기술도 혁신이 되게 되고요. 대량 생산, 표준화, 이러한 것이 축산업에도 적용이 되어서 가장 첫 번째로는 달걀을 생산하는데 공장 형태의 많은 달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달걀이나 닭고기는 거의 99% 이상 유럽에서 만들어진 그런 종자로부터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물이 산업 공정의 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앞서 인도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대에 있어서는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통해서 가축이 이동하였는데 18세기 이후 유럽이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식민지 간의 가축들의 이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축을 새로운 서식지로 이주를 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에 맞추어서 가축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바꿔야 되고, 이러한 환경을 바꾸는 것은 브라질 같은 곳에서는 아마존에 있는 산림지대를 훼손해서 지구의 환경을 좀 나쁘게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축산업, 우리 인간이 먹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환경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환경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생기게 되는 신종 질병,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뀌어낼 수가 있을까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포유동물의 양적으로 따졌을 때 약 40%가 인간이고요. 인간이 키우고 있는 가축이 55%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의 포유동물만이 자연의 상태로, 야생의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야생동물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가축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함으로 해서 이용성을 높인다면은,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데 이용을 하도록 노력한다면은 좀 더 나은 지구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익한 강연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질문이 모두 선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한우의 품질이 세계적인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김준섭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기의 품질을 따지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고기 내에 얼마나 지방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기 내의 지방이 맛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우의 경우에는 일본 와규의 조상이거든요. 일본 와규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우수한 소고기로 알려진 것은 한우의 유전적인 특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이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한우에 대해서는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그렇지만은 일본 와규의 조상으로서 한우도 그만큼 우수한 품질의 고기로서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한우가 그러면 엄청 좋은 그런다고 네.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서 네. 전 세계인에게 한우 고기의 우수성을 알려내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한우가 황갈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흑우, 청우, 배구 등 더 다양했다고 하니 정말 흥미롭네요. 일제강점기 때 황갈색 한우를 표준으로 삼았다니 왜 그랬는지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깁니다. 라고 김윤주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제가 상상해 보는 것도 있고요. 또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요. 당시 일본은 그 여러 나라들과 1938년 당시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고, 전쟁의 중요한 군수 물자가 이제 가죽이거든요. 가죽 신발을 만드는. 그래서 우리나라 한우를 황갈색, 그러니까 이제 황색은 염색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황갈색으로 통일하지 않았나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제 생각에는 황갈색의 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갈색의 소들이 가장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황갈색의 소를 기준으로 삼아서 증식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황갈색의 소가 가장 많다 보니까 그것을 가장 표준으로 삼아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여기 하나 더 덧붙여도 될까요? 네네. 중국에는 황갈색 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중국의 소들은 게레 소들은 대부분 황갈색이거든요. 황갈색밖에 없고 옐로우 캐틀, 황후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는 황후뿐만 아니라 검정색, 청우, 다양한 소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유전자를 공부하면서 유전자를 비교를 통해서 뿌리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제가 연구했는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한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동북아시아에 있는 중국을 포함한 여러 소품종들의 뿌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고대에 있었던 소와는 지금에 있는 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통해서 한우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고대 문명의 우수성을 좀 알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저희 한우의 뿌리가 어디인지 저도 같이 궁금해집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한우도 한류의 한 축이 될 수 있겠죠? 라고 이호준 크라운 샌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네. 네. 저희, 소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우가 아주 관심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한우의 우수성에 대해서 그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한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적인 특성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소들을 개량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계 학회에 나가서 제가 한우에 대한 연구를 발표할 때면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알고자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한우를 연구하면서 가지게 되는 자부심도 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한우에 대해서 자부심이 더 네. 생기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요즘은 실험실에서 고기도 만든다고 하는데 미래의 먹거리로 한우는 어떨까요? 라고 이희정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이런 생물들이 자라는 것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런 미래를 대비하는 수단으로서 실험실에서 고기를 배양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서 우리가 자연을 느끼고 즐기고 함께하면서 동물들과 교감하는 그런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이지 않는가,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실험실에서의 그런 만들어진 고기보다는 자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한우가 더 좋을 거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소에서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한우나 다른 품종의 소가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소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김민서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기후 위기, 온실가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온실가스의 하나로서 이제 메탄, 또 메탄은 또 소가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기후가 나빠지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방목을 하지 않거든요.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이제 주로 초지에서 방목된 그런 소들이 이제 소화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키워지는 방식은 국토가 좁다 보니까 좀 좁은 환경에서 키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오히려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는 더 이롭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그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축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는 메탄가스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성을 높인다는 거, 그러니까 가축이 소화를 잘하고 그리고 이제 빨리 자라게끔 그렇게 개량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메탄가스의 발생을 억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축이 더 빨리 자라고 그리고 인간에게 더 이렇게 이롭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영양 성분들을 가지는데 저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축산 기술이 더 발달을 하면 이제 지금 현재 가축을 하나 키우는데 들이는 그 노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그만큼 메탄가스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네. 교수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입니다. 한우라도 우리나라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이것도 이호집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한우들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우리가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공 수정을 통해서 여러 마리의 자손들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되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한우는 거의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역마다 기후 환경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사양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마다 그런 차이에 따라서 한우 고기의 맛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유전적으로 지역마다 크게 차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역마다 특색 있는 소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희망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분들이 또 그런 지역마다 자기만의 소, 우리 고장의 소 만드는데 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지역에 특화된 그런 소들이 또 만들어지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한우가 우리나라 한우 유전적인 것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는 없지만 혹시 지역별로의 기후랑 지형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그 양육 방식,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그 한우의 맛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해 본다는 그런 말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육 방식에 아. 따라서 맛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또 그 사육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 맛에는 굉장히 한우 고기의 맛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이 고기가 생산되었는지, 이 생산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축을 돌보았는지에 대해서 소고기를 사 먹는 소비자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 축산업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이렇게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한우의 맛이 달라진다고 하면은 또 지역별로 한우의 맛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소고기 말고 돼지나 오리 등 다른 종도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정재성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대상은 그러니까 네 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 돼지, 염소, 양, 그리고 최근에는 낙타를 연구하게 됐는데요. 제가 낙타를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지구 환경이 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막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낙타는 사막에 잘 적응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낙타가 그런 사막 같은 환경에 아주 무덥고 낮에는, 밤에는 추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그 특징이 무엇인가, 유전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낙타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한우를 개량하는데 더위에도 잘 견디고 그리고 추위에도 잘 견딜 수 있는 특징을 만들어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낙타라고 하면은 중동 지역을 예를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예전에는 낙타를 그렇게 많이 키우지 않았어요. 운송의 수단으로만 이용을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점점 사막이 많아지게 되니까, 사막화된 지역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 지역을 비옥하게 하는데 가축을 이용하는 수단으로서 낙타를 또 많이 키우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낙타는 그러니까 사료를 먹고 소화를 해서 분을 내보내거든요. 그 분은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땅에 있어서 영양 성분이 되기 때문에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영양 성분이 되기 때문에 사막에 낙타를 키우는 것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이유가 땅을 사막화를 막고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키워지고 있고, 낙타가 또 이제 유용한 다른 그 축산물을 이렇게 얻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낙타 가죽뿐만 아니라 낙타 고기, 낙타젓. 이게 여러분들 두바이에 가게 되면은 낙타 아이스크림, 낙타 화장품 뭐 이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인간에게 유용한 다양한 그런 유용한 제품들을 만드는 소재로서 낙타가 또 이제 많이 키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한우에 있어서도 한우 화장품, 한우 초콜릿, 뭐 한우 우유, 한우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꿈을 키워보는 것도,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알려내는 것도, 한우에 대해서 알려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질문을 들으면서 방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 네. 이제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낙타가 또 사막에서 키우는 이유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네, 그러면 아까 교수님 설명에서 한우 화장품, 한우 이렇게 초콜릿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먼저 한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한우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한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유용한 소재들을 얻어내는 것이 첫 번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좀 특별한 것들을 만들고 내고 싶은 분들이 한우를 소재로 이렇게
그런 물건을,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관심을 가지면은 좋겠다라는 또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덧붙여서 네. 네팔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네팔의 이제 그 고도차 때문에 그 네팔은 아주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이제 다양한 기후 환경들이 존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가축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 기후 환경대별로 그 가축들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축들이 기후 환경에, 다양한 기후 환경에 적응하는데 그 가지게 된 그런 유전자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기후 온난화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기회로부터 가축이 좀 더 잘 적응할 수가 있게 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데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또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물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전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합니다라고 JEK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답을 정확하게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가축과 좀 더 교감하는 기술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축이 아픈지,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가축이 배가 고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 가축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면은 동물 복지를 좀 더 잘하는데 우리가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축이랑 의사소통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축이 어떤 부분에서 행복하게 느낄 수가 있는지를 저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연구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 복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지금 현재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앞으로 그런 기술이 나와서 동물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면은 그런 수준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래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네. 그 많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현재 마블링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 발전을 위해 품종 개량을 어떤 기준으로 해나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최은영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맛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이 이제 마블링, 기방의 함량으로밖에 이제 맛의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맛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맛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함으로 해서 한우를 개량하는데 이용을 하게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한우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강의 자료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우리 농촌 지역이 발전하는데 이 한우가 어떻게 이용될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 지역에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 안 사는 이유는 거기에서 돈을 못 벌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우를 통해서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한우를 통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농촌 지역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우를 애완동물처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우를 아주 크게만 키우고 있는데요. 네. 한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영리하고 인간을 잘 따르고 그렇다면은 인간하고 오랜 역사 동안 우리 민족과 오랜 역사 동안 또 이제 친밀하게 지내왔으니까 인간을 잘 따르는 건데 그렇다면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한우가 한우가 좀 반려동물처럼 그렇게 이용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쪽으로 저는 한우를 앞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심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각 가정에서 이렇게 보통 강아지를 한 마리씩 키우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한우를 한 마리씩 키우는 그런 미래의 모습을 네. 한번 상상을 한번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해볼 수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우와 미국산 맛의 차이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한우를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은 한우보다 미국소를 더 맛있다고 느낄까요? 라고 노홍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맛이라는 기준은 어떤 걸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맛은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맛있는 것이 똑같은 다른 사람에게 맛있다라고는 또 생각되어지지 않고요. 맛이라는 것은 개개인마다 취향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로 사육 방식이나 이런 거에 통해서 이제 다양한 맛을 내는 한우가 있게 되면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나는 이런 한우가 맛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느끼는 맛있는 거에 이제 공감하는 것도 또 비슷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약간의 취향의 차이를 접목해서 다양한 맛을 내는 한우를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고기를 드시는 분께 바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우가 고기로 되기까지는 키우시는 분이 30개월을 키웁니다. 30개월을 키워서 그래서 이제 도축이 되어서 고기로 되게 되는데 우리가 고기를 굽는 시간은 30초에서 1분이 안 되거든요. 그 30초와 1분에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또 고기 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에 넣어서 맛을 느끼는 것은 단 3초입니다. 30개월을 키우는 생산자를 생각해 보면서 그 3초 동안 맛을 음미해 보면은 한우의 진정한 맛을 또 좀 더 느껴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30개월 개월을 동안 키워서 30초를 구워서 3초를 느끼는 것이 한우 고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맛을 음미하면서 네. 앞으로 이게 고기를 어떻게 더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교수님과의 그 질의응답 시간과 강연 시간을 통해서 더 한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또 많이 알게 되는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연과 질의응답을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주과학문화협회에서 두 가지 이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을 수업에 활용하시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수업 사례 공모전에 참여를 해주시면 올해 3차례에 걸쳐서 우수작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을 들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본 강연 및 도입 강연 소감이나 실시간 질의응답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 안내입니다. 본 강연은 4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유튜브 실시간으로 광주과학기술원 문봉진 교수님을 모시고 방사광 가속기는 왜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이며 도입 강연은 양인희 선생님께서 기후변화 그게 뭔데? 라는 주제로 강연 후 영상을 탑재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역사 속의 한우와 가축 이야기라는 주제로 충북대학교 김관석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끝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